회귀 후 나는 재벌 부인인 서현 씨를 필사적으로 피했다. 그녀가 퇴근길에 회사 앞에서 기다릴 때면 나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그녀가 내 도시로 발령받자마자 나는 더 멀리 떨어진 공군기지로 전근을 신청해 극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전생에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정혼한 사이였지만 그녀는 결혼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다 술에 취해 어쩌다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서현 씨는 늘 그날 밤 내가 그녀를 더대 빠뜨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문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결혼했지만 결혼 후에도 나는 매번 부부 관계를 제안할 때마다 그녀는 마치 뱀을 피하듯 나를 멀리했다. 내가 권력으로 그녀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강요하면 그녀는 존경하는 태도로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다. 결국 나는 슬픔의 잠겨자위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과도한 힘을 쓰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흐트러진 침대 시트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5일 후에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민준 씨 이제 만족하세요. 고개를 들자 강서현이 보였다. 그녀는 50대 후반의 모습이 아닌 20대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나는 그제야 회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서현과 결혼하기 직전으로 돌아온 것이다. 우리 집과 강서현의 집은 어릴 적부터 정혼한 사이였지만 강서현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결혼은 수년 동안 미뤄졌고 나는 온 도시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서현이 술에 취했고 나는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우리는 실수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강서현은 그날 밤 내가 고의로 계획했다고 생각하며 나를 더욱 증오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받아들였다. 결혼 후 강서현은 나에게 매우 냉담했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녀의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나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집 안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그녀가 꽃을 좋아한다고 하자온 정원을 꽃밭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10년 넘게 불안해하며 살았지만 결국 그녀의 미소를 아주 조금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가끔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그저 냉정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았다.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랑을 주고 있었다. 기억들이 개미떼처럼 심장을 갉아먹는 듯 아팠다. 나는 억지로 현실로 돌아와 눈앞의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나와 결혼할 필요 없어.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는 약혼을 취소할 수 있어? 다시 태어난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에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어. 강서현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김민준 씨, 또 밀당하려는 수작인가요? 나는 멍해졌다. 젊은 시절 나는 강서현을 너무나 사랑해서 약혼을 취소하겠다고 여러 번 떼를 썼지만 모두 그녀의 부모님에게 설득당했다. 그래서 강서현은 내가 진심으로 약혼을 취소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말이야. 나는 입을 열어 해명하려 했지만 강서현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예전부터 강서현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포기했다. 어차피 약혼을 취소하고 싶다면 그녀의 부모님께 직접 말하면 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공군기지의 신약 연구 프로젝트에 아직 참여할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에서 교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론이지. 오히려 그쪽에서 자네를 연구원으로 지명했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이건 최고 수준의 극비 프로젝트야. 서북 지역의 연구소에 들어가면 10년 동안 돌아올 수 없고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어.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했나? 나는 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고 항상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대학원 논문도 국가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졸업하자마자 공군우주기지에서 초대를 받았다.
그것은 내 꿈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생에 강서현이 결혼을 제안하는 바람에 나는 꿈을 포기하고 그녀 곁에 남았다. 하지만 이번 생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나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교수는 매우 기뻐하며 잘했네 라고 말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곧 시작될 예정이라 5일 후에 바로 출발해야 하네. 서둘러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하지만 나는 작별 인사를 할 가족이 없었다. 내가 15살 때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고 그 후 김가문에는 나 혼자 남았다. 나는 강서현의 부모님께 연락해 약혼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경매장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생전에 유명한 도에 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기념으로 어머니의 작품을 수집해왔다. 그 중에는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만든 것이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찾아 헤맸고 운 좋게도 서북연구소로 떠나기 직전에 그 작품이 경매에 나왔다. 경매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강서현과 송경련을 보았다. 나를 보자 강서현은 차갑게 말했다. 김민준 씨,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채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의 눈썹이 더욱 굳어졌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약혼을 취소하겠다고 한 것도 내가 변심할까 봐 그런 거죠? 안심해요. 청첩장은 이미 다 보냈으니 취소할 수 없어요. 나는 그제야 그들이 아직도 내가 진심으로 약혼을 취소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해야. 정말로. 해명을 채 마치기도 전에 강서현은 말을 잘랐다. 적당히 하세요. 차가운 표정의 그녀를 보자 갑자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졌다. 그래, 어차피 4일 후에 결혼식이 열리면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내가 정말로 약혼을 취소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경매가 빠르게 시작되었다. 강서현은 부드럽게 송경련에게 물었다. 경련아, 며칠 있으면 생일인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이모한테 말해. 이모가 다 사줄게 하지만 송경련은 부끄러운 듯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모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너무 비싸서 저는 가질 자격이 없어요. 강서현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경련이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 송경련의 어머니는 원래 강서현의 부하였다. 12년 전 그녀는 강서현을 구하고 목숨을 잃었고 그래서 강서현은 송경련을 입양해 이모라고 부르게 했다. 그때 송경련은 10살이 조금 넘었고 강서현은 20대 초반이었다. 수년이 흘러 어린 소녀는 어느덧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나는 강서현을 보고 몰래 얼굴을 붉히는 송경련을 보며 예전에 내가 얼마나 눈치가 없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강서현이 송경련에게 품고 있는 감정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은 유명 도예가의 작품인 사랑입니다. 새하얀 도자기 작품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어미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송경련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강서현은 즉시 알아차리고 물었다. 이거 마음에 드니? 송경련은 얼굴을 붉히며 네네라고 답했다. 잃어버린 엄마가 생각나요? 동시에 나는 즉시 오른손에 든 팻말을 높이 들었다. 1억 원이 나는 즉시 시장 가격의 2배를 불렀다. 어머니의 유품을 반드시 차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강서현도 팻말을 들었다. 1억 1천만 원. 나는 갑자기 그녀를 돌아보았다. 강서현은 태연하게 말했다. 경련이가 갖고 싶어 하잖아. 내 눈에는 즉시 분노가 스쳤다. 이건 우리 어머니의 유품이야. 강서현은 당황하며 그제야 작가의 이름을 알아차렸다. 팻말을 들고 있던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옆에 있던 송경련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이모. 어차피 저는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강서현은 눈가를 붉히는 소년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즉시 망설임 없이 직원에게 말했다.
이 도자기 작품에 천상등을 달아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갈 거예요. 천상등이란 다른 사람이 얼마를 부르든 강서현이 1천만 원을 더 추가한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결심의 표현이었다. 내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다. 강서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겠어? 어릴 때부터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부탁한 적이 없었어.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어머니의 유품을 나에게 남겨줘. 이 작품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나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유품이고 나는 가장 사고 싶어 했던 물건이야. 하지만 강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미안해. 경련이가 정말로 갖고 싶어 하는 거라서. 팻말을 들고 있던 내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막대한 유산이 있었지만 내가 가진 현금으로는 강서현을 절대 이길 수 없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 송경련의 손에 들어갔다. 고맙습니다. 이모. 정말 마음에 들어요. 송경련은 기쁨에 겨워 받았지만 갑자기 손을 놓았다. 쨍그랑. 도자기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어머니의 작품은 결국 파괴되었다. 나는 파편을 주워 집으로 가져갔고 조심스럽게 조립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대략적인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가정부가 다가와 말했다. 도련님, 송도련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련님께 사과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도련님께서 직접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만날 필요 없어. 잠시 후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차가운 표정의 강서현이 김가문의 저택으로 들어왔다. 김민준 씨. 당신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련이가 1시간 넘게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당신은 그저 나가서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조각을 맞추던 내 손이 멈췄다. 그가 무릎 꿇고 싶어서 꿇는 거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가 우리 어머니의 유품을 부쉈는데 왜 내가 달래주고 용서해야 하지? 강서현은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그때 그녀의 비서가 급히 달려와 말했다. 큰일 났습니다. 강 사장님. 송 도련님께서 기절하셨습니다. 뭐라고? 강서현의 안색이 즉시 변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태연하게 앉아 조각을 맞추는 나를 보고 분노에 휩싸여 완성된 도자기를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김민준 씨. 당신은 정말 냉혈한이에요.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뛰쳐나갔다. 빗속에서 송경련을 부축하며 떠났다. 나는 다시 바닥에 떨어진 도자기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내 눈이 붉게 물들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냉혈한이었던가. 나는 항상 그녀의 뒤를 쫓으며 그녀가 나를 조금이라도 봐주길 바랐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전생의 비참한 죽음, 이번 생의 냉담함과 무정함. 도대체 누가 냉혈한이란 말인가?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파편을 주워 담았다. 다시는 조립할 수 없었다. 강서현,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조금도. 마침내 관계를 끊기로 결심한 나는 즉시 강서현이 준 모든 물건을 포장해 강가문으로 돌려보냈다. 그녀가 나에게 준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매번 강서현의 부모님이 그녀를 압박해서 준 것이었고 그녀는 그저 비서에게 대충 사오라고 시켰을 뿐이었다. 오직 한 가지 물건, 강가문의 가보인 귀중한 옥패만이 있었다. 나는 강서연에게 직접 돌려주기로 했다. 이것이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송경련의 병실 밖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이모, 저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그 다정함에 익숙해질까 봐 두려워요. 나중에 이모가 결혼하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병실 문이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강서현의 얼굴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송경련을 안고 싶었지만 결국 참았다.
그녀의 손은 결국 그의 머리 위에 살짝 얹었고 그녀의 눈은 억눌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모가 결혼하더라도 너에게 항상 잘해줄 거야. 송경련의 눈이 빛났지만 강서현은 뜻밖에도 말을 이었다. 이모는 내가 친척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모는 내 평생을 돌볼 거야. 송경련은 실망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저 이모일 뿐인가요?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이모가 결혼하면 곧 자기 아이가 생길 텐데 그때 저는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강서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다. 송경련은 깜짝 놀랐다. 왜요? 강서현은 고개를 숙여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모는 김민준에게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가지면 출혈이 심해질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 그는 결혼 후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심지어 정관 수술까지 받으러 갈 거야. 경련아, 이모는 영원히 내 이모일 거야. 나중에 이모의 모든 재산도 너에게 물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 이모, 송경련은 눈물을 글썽이며 강서현에게 안겼다. 병실 문 밖에 서 있던 나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강서현은 정말로 나에게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했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전생에 결혼한 후 나는 즉시 정관 수술을 받았다. 강서현이 혹시라도 임신할까 봐 조심스럽게 그녀를 보호했고 그녀를 내 모든 것을 다해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바로 그때 강서현의 경호원이 다가왔다. 사장님, 그는 문 밖에 서 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당황하며 옥패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말했다. 이것을 강서현에게 전해줘. 그리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곧 떠나기 때문에 평소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내가 드물게 친구들을 초대해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강서현이 송경련을 데리고 나타났다. 강서현은 무심하게 다가와 내 손에 상자를 던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반지를 돌려주었다. 지난번 경호원을 통해 그녀에게 보낸 것을 받지 못했나? 그 옥패를 돌려주면 내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강서현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제대로 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당신이 선물을 줄 필요 없어.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깨달았다. 아마 그녀는 그냥 가방만 보고 내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심지어 열어서 자세히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전생에 강서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지하실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선물이었다. 그녀가 25살이었던 생일에는 일주일 동안 직접 목걸이를 만들었고 33살에 병에 걸렸을 때에는 석가모니가 출가한 불산에 가서 사흘 밤낮으로 빌어 부적을 받아왔다. 그녀가 40살이 되어 두통을 앓기 시작하자 1년 동안 공부해서 직접 아로마 향을 만들었다.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인 선물들이었던가.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창고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고 심지어 열어보지도 않았다. 반대로 송경련이 준 종이별이나 값싼 팔찌, 심지어 쪽지 한 장까지 그녀는 금고에 소중히 보관했다. 나는 비웃음을 지으며 더 이상 해명하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돌아서서 손님을 맞이했다. 파티가 한창일 때 갑자기 송경련이 강서현에게 쓰러졌다. 이모,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강서현의 안색이 즉시 변했다. 어디 아프니? 아니면 뭘 잘못 먹었니? 이모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 이 말을 마치고 송경련을 부축하며 아무도 막을 틈도 없이 파티장을 나섰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쨌든 나는 파티의 주최자였다. 송경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은 내게 돌아올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걸 원치 않아 따라가기로 결정했지만
서현 씨의 검은색 벤틀리에 가까워졌을 때 송경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모, 너무 더워요. 아래도 꽉 찼어요. 차 문을 두드리려던 손이 멈칫했다. 나조차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강서현 씨가 모를 리 없었다. 안에서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련아, 한약을 먹었니? 이모가 당장 병원에 데려다 줄게. 하지만 차 안에서 송경련은 그녀를 껴안았다. 안 돼요, 이모. 너무 힘들어요. 이모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요. 소년의 낮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여자의 가장 민감한 신경을 건드렸다. 강서현은 애써 자제해왔지만 그의 고백을 듣자 이성을 잃었다. 그래, 그녀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소년은 맹수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어 덮쳤고 내 눈앞에서 차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안에서는 강서현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매혹적이고 도발적인 유혹의 소리였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전생에 강서현과 결혼한 지 20년 동안 우리는 손에 꼽을 정도로만 잠자리를 가졌다. 심지어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는 35살 생일 선물로 간신히 부탁해야 했다. 나는 강서현이 원래 그런 일에 흥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차 안에서 격렬한 소리를 듣자 그녀가 흥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내게 흥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어쩌면 이렇게 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이번 생에는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나는 파티로 돌아갔고 2시간 후 파티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나는 휴게실로 올라가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 막 앉으려던 찰나에 아랫배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람을 부르려 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문에서 들려왔다. 어때요? 약에 취하니 기분이 좋지 않죠. 나는 고개를 들었고 언제부터인지 강서현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 오렌지 주스에 약을 탔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나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강서현,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강서현은 차갑게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왜 송경련에게 약을 먹였어요? 그 아이가 당신 어머니의 유품을 실수로 깨뜨렸다고 독을 탔어요? 파티에서 망신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나는 완전히 멍해졌다.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이미 경련이에게 확인했어요. 오늘 당신이 준 주스 외에는 마신 게 없대요. 강서현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당신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강서현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악당으로 비쳤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절대적인 편애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했다. 송경련은 한마디 했을 뿐이고 강서현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나는 어이가 없어 차갑게 웃었다. 몸부림치며 휴대폰을 들어 119에 전화하려 했지만 강서현은 재빨리 휴대폰을 빼앗았다. 강서현, 무슨 짓이야? 강서현은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냉담하게 대답했다. 이 약은 효과가 아주 강해요. 119에 전화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애원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채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는 당연히 나에게 약을 풀어달라고 애원해야죠. 강서현은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조건 없이 도와주지 않아요. 경련이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면 약을 풀어주겠어요. 나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방금 차 안에서 송경련과 사랑을 나누었고 지금은 나에게 약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다니. 역겨움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다. 강서현은 내게 다가왔다. 김민준 씨, 왜 이러고 있어요? 이게 당신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예전에도 이런 수법으로 나를 협박해서 결혼했잖아요. 지금은 당신의 죄를 뉘우치도록 사과하라고 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됐죠?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밀치고 탁자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었다. 내가 무릎 꿇고 송경련에게 사과하라고? 꿈깨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망설임 없이 허벅지에 가위를 꽂았다. 강서현의 안색이 즉시 변했다. 김민준 씨, 무슨 짓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위를 꽉 쥔 채 계속 허벅지를 찔렀다. 검은색 바지가 피를 가렸지만 흰색 셔츠는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강서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그녀에게 닿고 싶지 않았고 차라리 내 몸을 상처 입히는 편이 나았다. 그녀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강서현은 전에 없이 짜증이 났다. 김민준 씨, 그녀는 소리치며 달려들어 내 손을 잡았다. 가위가 바닥에 떨어졌고 고통이 온몸에 퍼졌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맑아졌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모두가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고통을 참으며 강서현을 뿌리치고 방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피투성이의 나를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나는 와인 잔을 들고 사람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내 생일을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내 미래는 찬란할 거야. 그 말을 마치고 나는 쓰러졌다. 강서현이 당황한 목소리로 나를 붙잡았다. 나는 하루 밤낮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떠나려 할 때 강서현은 송경련을 데리고 나타났다. 당신에게 약을 먹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조사했어요. 강서현은 딱딱하게 말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옆에 있던 송경련은 눈물을 글썽였다. 삼촌, 제가 괜히 말해서 이모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죄송한 마음에 삼촌과 숙모를 위해 웨딩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했어요. 생일 선물로 드릴게요. 그때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손에 들린 웨딩드레스를 보았다. 전생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 디자인했으면 사이즈도 봐야지. 이 웨딩드레스는 내가 입을 수 있겠어. 전생의 결혼식에서 송경련은 내게 직접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건넸다. 하지만 전생의 강서현은 냉담하게 말했다. 살 좀 빼면 되잖아. 그래서 나는 결혼식 이틀 전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결국 결혼식에서 쓰러졌다. 이번 생에는 당연히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지. 내 말을 듣자 송경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죄송해요. 그는 당황하며 말했다. 드레스를 디자인할 때 항상 삼촌을 신랑이라고 상상해서. 말이 끝나자 강서현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매우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송경련은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황급히 입을 막았다. 즉시 매우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때 내가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면 내가 입어 송경련은 당황했고 강서현은 즉시 얼굴을 굳혔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송경련에게 뭐라고 했지? 나는 비웃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확실히 찔리는 사람이 더 난리 치는 법이지.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입혀도 상관없겠네. 나는 신경 안 써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귀찮아하며 차갑게 말을 이었다. 어차피 입을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강서현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내 뜻은 변함없어. 나는 고개를 들어 다시 천천히 한 글자씩 말했다.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일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거야? 또 밀당하려는 수작인가요? 강서현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내 차가운 눈빛을 보자 입가에 맴돌던 말이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붕대가 칭칭 감긴 내 허벅지에 멈췄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간밤에 내가 차라리 자신을 잔인하게 찌르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으려 했던 일을 떠올렸다.
낯선 불쾌감이 강서연의 마음속에 솟아올랐다. 김민준 씨,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래, 분명히 그는 며칠 동안 그녀가 소홀히 대한 것에 삐쳐서 이러는 것뿐일 것이다. 화가 가라앉으면 예전처럼 결혼식을 고대하고 기뻐할 것이다. 강서현의 시선은 옆에 놓인 웨딩드레스에 머물렀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예전처럼 굶어가면서 그 웨딩드레스를 입으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 드레스를 입고 싶다면 그 드레스를 입어. 송경련은 즉시 고개를 들었다. 이모, 하지만 강서현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다음에 다시 디자인하면 돼, 라고 말했다. 송경련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서현은 송경련과 함께 떠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송경련이 다시 돌아왔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냉정하게 말했다. 김민준 씨, 어젯밤 차 안에서 모든 걸 봤죠. 내 앞에서 송경련은 더 이상 소심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뚜렷한 적개심뿐이었다. 나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다. 내가 약을 탔어. 송경련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모는 원래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그녀에게 기회를 줬을 뿐이죠.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잠재의식 속에서 나는 항상 강서현과 송경련이 서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녀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지 궁금해했다. 이제 나는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두 사람 행복하세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지만 송경련은 즉시 분노했다. 김민준 씨, 그딴 식으로 비꼬지 마세요. 하지만 인정해야 한다. 지금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그는 차갑게 웃었다. 예전에는 끈질기게 들러붙는 사냥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고상한 척할 줄도 알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겠지만 어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모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 했던 것 때문에 이모가 널 다르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꿈 깨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모가 진정으로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달려들어 손수건으로 내 입과 코를 막았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깜짝 놀라 몸부림치려 했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힘이 없었다. 게다가 가정부들은 우리의 일이 너무 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떠난 후였다. 나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지만 결국 의식을 잃었다. 나는 불길에 휩싸여 깨어났다.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붉은 불바다였다. 송경련은 바로 내 옆에 누워 있었다. 나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내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어? 미쳤어. 하지만 송경련은 차갑게 웃었다. 내가 너에게 애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그럼 오늘 내가 이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강서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경련아. 경련아. 어디 있니? 송경련의 눈에 있던 사악함은 즉시 사라지고 당황한 듯 소리쳤다. 이모.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강서현은 곧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나를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송경련의 고통스러운 외침에 즉시 시선을 돌렸다. 경련아, 그녀는 황급히 그를 부축했다. 나를 지나치며 강서현은 재빨리 말했다. 김민준 씨, 나는 경련이를 먼저 데리고 나갈 테니 당신도 어서 나와요. 말을 마치고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조롱하는 듯 웃으며 이를 악물고 다친 다리의 고통을 참으며 문 쪽으로 기어갔다. 나는 더 이상 강서현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내 스스로를 구해야 했다. 기어서 1층까지 내려오자 이곳은 거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강서현은 출구를 확보하고 있었고 송경련은 그저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나타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하지만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니다. 강서현은 송경련을 부축하려다 갑자기 조심해 라는 소리를 들었다. 송경련이 비명을 지르.
그러다 다른 이성이 가까이 있으면 이성을 잃고 발작하는 약물에 중독될 텐데 나는 억지로 참으며 그녀에게 손대지 않았고 심지어 내 몸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 내가 정말로 그녀와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이 생각에 강서현은 가슴이 뻥 뚫린 듯 허전하고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나는 그를 찾아야 해. 그녀는 몸을 돌려나가려 했지만 강 가문의 사람들이 소리쳤다. 김민준의 저택은 불타 없어졌는데 어디 가서 찾으려고. 강서현은 갑자기 멈춰섰다. 맞다. 어제 김민준의 저택은 잿더미가 되었다. 그 생각에 강서현은 더욱 답답해졌다. 다른 곳에서 그를 찾으려던 찰나 띵 플래너가 급히 달려왔다.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강서현은 멍해졌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가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기에 결혼식에 안 올 리가 없지. 그저 밀당을 하려는 수작일 뿐. 그 생각에 강서현은 약간 화가 나서 그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려 했지만 고개를 들자 멈칫했다. 경련아. 어찌 된 일이니? 눈앞에 있는 소년의 웨딩드레스를 보자 그녀는 더욱 멍해졌다. 이모, 들었어요. 김민준 씨가 아직 안 왔고 하객도 많은데 신랑이 없으면 강 가문은 온 도시의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해서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그가 안 오면 제가 이모와 결혼할게요. 말을 마치고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반짝이는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강서현은 멍해졌지만 옆에 있던 강 여사가 아무 말 없이 송경련의 뺨을 때렸다. 내깟 놈이 감히 우리 딸을 넘봐? 꿈깨. 강서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송경련의 앞에 섰다. 그리고 강 여사를 노려보며 덤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 여사는 차갑게 웃었다. 강서현, 더 이상 가식 떨지 마. 얘 제가 내 양아들이라고 하지만 둘이 수상한 관계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 솔직히 말해. 내가 쟤 때문에 김민준과 파혼하려는 거 아니니? 강서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송경련이 울먹이며 말했다. 이모, 책망하시려면 저를 책망하세요. 제가 이모를 사랑해서 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제가 이모에게 관계를 요구했어요. 모든 건 제 잘못이에요. 이모는 잘못이 없어요. 강 여사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너희 둘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내가 너희 못된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말을 마치고 그녀는 강서현과 송경련을 때리려 달려들었지만 강 회장이 큰 소리로 그만이라고 외쳤다. 강 여사는 겨우 진정했다. 강 회장은 송경련을 올려다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이 상황에서는 송경련이 신랑이 되는 수밖에 없다. 송경련의 눈이 빛났지만 강 여사는 소리쳤다. 당신 미쳤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다른 방법이라도 있소. 강 회장이 화를 내며 말했다. 오늘은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결혼식인데 신랑이 없으면 강 가문은 웃음거리가 될 거요. 신랑을 바꿔도 사람들은 잠시 수군거릴 뿐이지만 신랑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강서현이 버려진 신부라고 생각할 거요. 이 상황에서 경련이가 신랑이 되지 않으면 누구를 대신 세울 거요. 말을 마친 그는 강서현을 바라보며 서현아, 내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었다. 송경련은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강서현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경련이는 제 양아들이잖아요. 이건 부적절해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것보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게 낫겠어요. 강서현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바로 그때 결혼식 시간이 다가왔다. 바깥에서는 사회자의 목소리와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송경련은 안절부절 못하며 강서현의 손을 잡아당겼다. 이모,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제발 승낙해주세요. 이때 송경련은 정말로 기뻤다. 10살의 강서현에게 입양된 후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강 가문의 재산과 권력도 사랑했다. 그는 강서현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신분과 나와의 약혼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억눌렀다. 하지만 오늘 모든 속박이 풀릴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그가 강서현과 공개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그 생각에 송경련은 그녀가 승낙하기를 바라며 그녀를 바라봤지만 강서현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아빠, 저는 경련이와 결혼할 수 없어요. 송경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강 회장도 멍해졌다. 왜 그러니? 너는 항상 경련이를 좋아했잖아. 강서현은 송경련을 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아빠, 신랑을 경련이로 바꾸는 건 오늘 하루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후에는요. 우리와 김 가문의 계약은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회사는 CEO가 경영하지만 모든 결정권은 김민준에게 있어요. 오늘 그가 결혼식에 오지 않았지만 아빠는 정말 제가 경련이와 결혼하는 것을 보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오늘 그가 그저 삐쳐서 오지 않았을 뿐인데 우리가 신랑을 바꾼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래서 화를 내고 우리와의 모든 협력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게다가 결혼식 직전에 신랑을 바꾸는 것은 강 가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게 할 거예요. 강서현은 냉정하게 득실을 분석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말에 설득당했다.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오늘은 처리하기 아주 쉬워요. 강서현은 말을 이었다. 어제 김 가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화재 사고로 제가 심하게 다쳐서 결혼식을 한 달 뒤로 연기하면 돼요. 강 여사는 그 말을 듣자 눈을 번쩍였다. 맞아요, 여보. 김민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 서현이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때 강 회장은 완전히 설득당했다. 그래, 내 말대로 하자. 두 사람은 재빨리 하객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강서현은 송경련을 바라봤다. 송경련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안쓰러운 마음에 나지막이 경련아 왜라고 불렀다. 송경련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이모가 김민준과 결혼하는 건 두 집안의 사업 협력 때문이에요. 강서현은 약간 눈꺼풀을 떨었다. 당연하지. 다른 이유가 있겠니? 송경련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모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강서현은 무심코 뱉었다. 송경련은 억지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럼 다행이에요. 강서현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래, 딱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와 사업 때문에 그리고 어릴 적 약속 때문에 결혼하는 것뿐이야. 결혼식이 취소된 후 강서현은 즉시 나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김 가문의 아파트를 모두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내가 일하는 대학교로 향했다. 나는 평범한 재벌 2세들과는 달랐다. 나는 경영을 배우지도 않았고 슈퍼카나 명품 시계에 관심도 없었다. 나는 오직 항공우주공학에만 집중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했고 가문의 모든 사업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겼다. 졸업 후에는 연구원으로 남았다. 예전에는 그녀가 이 직업을 경멸했었다. 월급도 적고 김 가문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결혼 후 내가 이 직업을 포기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학교에서 송경련이 친구들과 기술자 숙소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녀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숙소 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형, 전에 강 가문의 외동딸과 결혼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문을 열려던 강서현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 안에는 송경련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익숙한 소심함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늙은 호랍이 김민주는 항공연구소에 들어갔으니 10년, 20년은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해. 남자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역시 경형이 최고야.
김 가문과 강 가문의 약혼과 협력을 모두 해결했잖아. 어떻게 하면 김민준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줘. 송경련은 더욱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내가 한 일이 많지? 예를 들어 이모가 결혼을 받아들인 이유는 내가 그녀에게 약을 먹였기 때문이야. 그녀가 당황해서 김민준과 관계를 맺게 된 거지. 문밖에서 강서현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녀와 그가 관계를 맺었던 날 밤, 그녀는 줄곧 두 사람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그녀에게 약을 먹여 결혼 약속을 지키도록 강요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절반만 맞췄다. 그는 약에 취했지만 약을 먹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송경련이었다. 하지만 왜 경련이가 그런 짓을 한 거지? 강서현이 이해하지 못하자 방 안에 있던 친구들도 어리둥절해했다. 오경 형, 이해가 안 돼요? 형은 이모를 협박해서 김민준과 결혼하게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왜 그랬어요? 송경련은 교활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너희가 모르는 일이야? 강 가문과 김 가문은 관계가 아주 끈끈해서 약혼은 꼭 지켜야 해. 지금 결혼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결혼해야 해. 그래서 나는 그 기회를 틈타 이모가 김민준의 계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를 완전히 버리게 한 거지. 문밖에서 강서현은 도저히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순수하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계략을 꾸밀 수 있었을까? 방 안에서 송경련의 친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정말 대단해. 경형이 최고야. 송경련은 더욱 거만해져서 말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해. 그 후 나는 경매에서 일부러 비싼 값을 불러서 이모가 김민준 어머니의 유품을 사도록 강요했고 그 물건을 망가뜨렸지. 다음으로 생일 파티에서 내가 직접 약을 먹고 쓰러져서 이모와 관계를 맺었어. 관계를 맺으면 이모가 평생 나를 놓아주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 나는 이모가 내가 약을 탄 줄 알게 해서 김민준을 더욱 증오하게 만들고 싶었어. 하지만 이모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스스로 몸을 다치면서까지 김민준을 보호했지. 그래서 실패했지만 괜찮아. 나에게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있었어. 나는 김 가문에 직접 불을 질렀고 위험한 순간에 이모는 당연히 그를 구하는 대신 나를 구했지. 결국 김민준은 희망을 완전히 접었을 거야. 하하. 문밖에서 강서현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최근에 일어난 끔찍한 일들이 모두 송경련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방 안에서 송경련은 여전히 득의양양하게 말했다. 하하. 내가 이런 많은 일을 한 이유는 김민준을 절망에 빠뜨리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 뜻밖에도 내가 정말로 성공했지. 하하. 그 바보 녀석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고 강 가문의 사위 자리는 이제 내 거다. 그가 기뻐하는 사이 문이 거세게 열렸다. 강서현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송경련은 득의양양한 미소를 짓다가 굳어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모. 그는 당황하며 재빨리 평소의 순종적인 표정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강서현은 그의 뺨을 세게 때렸다.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강서현은 이를 갈며 한 글자씩 내뱉었다. 그동안 나를 속인 내가 정말 끔찍해. 그녀는 송경련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그의 어머니가 막 세상을 떠나고 그는 붉어진 눈으로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미안함과 연민에 휩싸인 그녀는 평생 그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결심했다. 처음에는 그저 책임감과 연민 때문이었지만 그가 자라서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청년이 되었다. 그녀의 주변에 있던 재벌 2세들은 언제나 슈퍼카를 몰고 비싼 시계를 차고 거만하고 오만했지만 송경련은 달랐다. 그는 언제나 소심하고 불안해하며 자신이 무엇을 하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겸손함에 더욱 연민을 느꼈고
그 연민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송경련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녀는 그저 속았다는 분노만 느꼈다. 슬픔도 실망도 없었다. 그렇다면 만약 그녀가 그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왜 슬프지 않을까? 반대로 김민준을 생각하면 가슴이 짓눌리는 듯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옅은 눈빛, 송경련이 그녀의 어머니의 유품을 깼을 때 그가 보였던 눈빛, 약에 취했지만 이성을 지키기 위해 다리에 가위를 꽂았던 그의 모습, 화재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그의 평온한 눈빛을 떠올렸다. 강서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분노가 송경련에게로 향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를 죽이고 싶었다. 송경련은 그녀의 살기를 느끼고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이모, 이모. 제발 제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강서현의 눈이 흔들리며 살기가 조금 사라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내 어머니에게 진 빚은 그동안 갚았어. 이제부터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이 말을 마치고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울며불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송경련을 뒤로 하고 떠났다. 강서현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거실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다 뭐예요? 강 여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전에 김민준이 보낸 물건들을 정리해놨단다. 그리고 지하 창고에서 내가 놔둔 물건들을 발견했는데 내가 직접 확인해봐. 강서현은 눈앞에 놓인 물건들을 보고 갑자기 멈춰섰다. 그녀의 앞에는 2개의 선물 더미가 있었다. 하나는 전에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물건 더미였다. 그녀는 대충 훑어봤지만 대부분 비서에게 대충 사오라고 시켰던 물건들이라 그녀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다. 강서현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결국 나는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돌려주려고 한 것이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나머지 물건 더미를 바라봤다. 그건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선물이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선물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일, 기념일, 휴일마다 항상 선물을 주었다. 처음에는 억지로 열어봤지만 나중에는 귀찮아서 지하실에 쌓아두었다. 지금 어머니가 모두 꺼내놓은 것이다. 강서현은 멍하니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선물들을 하나씩 열어봤다. 그녀가 대입시험을 칠 때 합격을 기원하며 유명한 사찰에서 밤새 줄을 서서 받아온 부적, 지난 생일에 무심코 지나가듯 언급했던 명품 가방, 그녀가 디자이너에게 직접 의뢰해 힘들게 구했던 가방. 그러다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야 그녀는 갑자기 깨달았다. 갑자기 고통스러워졌고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까? 그녀는 송경련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순수한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가 순수하더라도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동정심 3할과 반항심 7할로 그를 대했을 뿐이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였다. 지금 그녀는 거의 모든 가문의 사업을 물려받아 진정한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녀가 정말로 나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약속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결혼이라는 굴레에 묶어두었다. 분명히 그녀는 나를 사랑했지만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 옆에서 강 여사가 계속 울면서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너무 늦었어. 민준이는 떠났고 그 프로젝트는 10년, 20년이 걸려도 돌아올지 몰라. 너희 둘은 결국 서로를 놓치고 말았어. 이미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너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을 찾아보렴. 강서현은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안 돼,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요. 강 여사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주먹을 꽉 쥐고 결연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저는 반드시 김민준을 되찾을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세상 끝이라도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그래, 순식간에 강서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이 모두 죽고 남처럼 20년을 사는 비참한 꿈보다는 현실의 고통스러움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설령 내가 떠났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그녀는 반드시 나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잊으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다고 믿었다. 단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잠시 도망친 것뿐이라고. 이제 그녀도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다. 진지하게 다시 시작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강 여사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무슨 소리니? 민준이는 지금 국가기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찾으려고? 하지만 강서현은 담담하게 말했다. 방법은 항상 있어요. 찾을 수 없다면 10년, 20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뭐라고? 강 여사는 멍하니 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른들에게 휘둘리는 아이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성장했고 강 가문도 그녀의 결정을 바꿀 수 없었다. 강서현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퇴원 후 그녀는 여러 곳에 연락하여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기지에 있는지 알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너무 비밀스러워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알아낼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방향을 틀어 항공 관련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 프로젝트는 대부분 국가에서 통제했지만 투자를 많이 하면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다. 강서현은 돈을 아끼지 않고 계속 투자하면서 언젠가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닦았다. 전에 강 회장과 강 여사는 결혼식에서 내가 다쳐서 결혼식을 한 달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나는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강 회장과 강 여사는 결국 약혼을 취소했다라고 인정했다. 온 도시가 떠들썩했다. 처음에는 모두 강 가문이 곧 다른 사람을 찾아 강서현과 결혼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강서현은 공개적으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그저 내가 유학을 갔을 뿐이고 반드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재벌가의 아가씨가 감히 사랑을 하고 기다리다니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게다가 김 가문과 강 가문은 원래 명문가였고 나와 강서현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 신분과 외모가 모두 뛰어난 두 사람이었기에 인터넷에서는 꾸준히 팬덤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때 강서현이 사랑에 대한 맹세를 하자 즉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같은 시각 서북 지역의 항공기지에서는 저기 인터넷 봤어? 강서현이라는 아가씨가 약혼자가 유학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대. 나도 봤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약혼자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전에 그녀의 약혼자가 대형 쇼핑몰의 LED 스크린을 모두 빌려서 생일 축하를 해줬는데 인터뷰에서 그녀는 냉담하게 돈 낭비야. 아무 의미 없어 라고 말했거든. 저기 그 약혼자 이름이 뭐였더라? 김민준이었던 것 같은데 연구원들은 쑥덕거리더니 일제히 나를 바라봤다. 너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네? 김민준, 이름이 너랑 똑같잖아. 심지어 성도 같아. 나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이 기지에서의 삶은 외부와 거의 단절되어 있었다. 프로젝트의 기밀 유지를 위해 외부와의 연락은 모두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인터넷 접속을 금지할 수는 없었다. 인터넷 접속을 막으면 그 누구도 이렇게 단조로운 삶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었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주문까지 할 수 있었다. 단, 게시글을 올리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구매한 물품은 지정된 장소로 배송된 후 꼼꼼하게 검사를 거쳐 기지 안으로 반입되었다. 그래서 나도 강서현이 나를 기다리겠다는 발표를 인터넷에서 보았다. 동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일제히 나를 바라봤다. 김민준, 내가 여기 온 시기가 그 약혼자가 떠난 시기랑 겹치네. 맞아요.
말하지 않으면 김민준 씨가 그 약혼자인 줄 알겠어요. 모두 웃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세상에는 동명이인이 흔하잖아요. 라고 대답했다. 사실 이 기지에서는 안내자가 내 이력을 확인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 신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재벌가의 자제가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이렇게 고생스러운 곳에 와서 연구를 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수다를 떨었다. 그날 밤 늦게 내가 지도 선배와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김민준, 예전에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짐작하고 있었다. 내가 약혼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아라고 말했다. 나는 침묵했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선배는 나를 바라보며 진지한 눈빛으로 아직 그녀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다.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눈빛이 가라앉았다. 만약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날 가위를 들고 다리를 찌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곳에 도망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선배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직 그녀를 사랑한다면 쉽게 포기하지 마. 사랑하는 것은 원망하고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용서하고 성장하고 돌아오는 것이기도 해.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 볼 생각은 없니? 선배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기지에는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야. 하지만 나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돌아가지 않겠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아마 지금 그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분노 때문도 아니고 도망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는 내 꿈을 좁기 위해 여기에 왔어요. 맞아요. 나는 인터넷에서 강서현의 말을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강서현이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도 그녀의 말이 진심이라 해도 너무 늦었다. 늦게 온 감정은 잡초만도 못하다. 그녀가 내게 안겨준 상처와 전생에 저지른 잘못은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그런 여자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다. 이번 생에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선배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군. 그렇게 기지에서의 날들이 계속되었다. 나는 연구에 전념했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 그 누구보다 기뻐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나오다가 고위 간부를 만났다. 김민준 씨, 오늘 밤 후원사 감사 만찬이 있는데 뛰어난 사업가가 많은 후원을 해주셨거든. 같이 가주겠나?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연구원일 뿐이고 외부 접대는 내 담당이 아니다. 하지만 간부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우리는 내가 김가문의 후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내가 우리 늙은이들보다 더 잘 알 거야. 나는 마지못해 그들과 함께 만찬에 참석했다. 뜻밖에도 들어가자마자 강서현이 드레스를 입고 홀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멈춰 섰다. 그녀는 재빨리 나를 발견하고 기쁜 표정을 지었다. 김민준. 나는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다. 눈썹을 살짝 찌푸린 나는 간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연구실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나는 몸을 돌려나가려 했지만 복도에 도착하자 강서현이 급히 따라와 내 팔을 잡았다. 김민준. 나를 보면 왜 피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피하지 않아요. 강서현은 더욱 흥분했다. 거짓말 마. 나를 보자마자 바로 돌아서잖아. 내 마음속에 내가 없다면 왜 감히 마주치지 못하는 건데? 나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봤잖아요. 나는 피하지 않아요. 더 이상 당신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전생과 이번 생의 젊은 시절, 나는 강서현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이제 단 1초도 더 낭비하고 싶지 않다. 저와 함께 가주세요. 부탁이에요. 나는 그녀를 냉정하게 바라봤다. 부탁할 필요 없어요?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약혼을 취소했고, 이제는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강서현은 흥분해서 내 손을 붙잡았다. 당신도 알잖아요. 당신이 떠난 후 나는 꿈을 꿨어요. 마치 전생 같았어요. 꿈속에서 우리는 결혼했지만 나는 항상 당신을 학대했어요. 결국 나는 죽었고 당신은 나 때문에 칼에 찔려 죽었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어요. 그때서야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제발. 그녀는 마치 진심을 털어놓는 듯 말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나는 그녀의 말을 듣자 얼굴색이 변했다.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그게 꿈이 아니라면? 강서현은 멍해졌다. 무슨 소리?